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 내 친명계가 이탈표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첫 TV 토론회 어제 있었죠. 윤심 논란 등을 두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국회 시간은 시작이 됐고 이게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정사상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럼 이게 민주당의 주장처럼 야당 탄압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흠결이 많아서 이런 건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쫙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다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약간 그 어휘에서 풍기는 그것 때문에 약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저게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어디 구치소로 끌고 가는 것처럼.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있습니다. 바로 가결되면 바로 수갑 채워갖고 감옥에 보내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장실질심사, 그 법원에서 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이 헌법에 명기된 그건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까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요. 영장 심사 동의권, 그러니까 동의안, 영장 심사 동의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다 영장 심사 갔잖아요. 억울한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변호사 잘 쓰고 뭐 해가지고 억울함을 밝히고 나는 구속될 만한 그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왜 그 프로세스를 안 밟습니까?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저 어휘에서 약간 그 오해를 낳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시라 그 얘기거든요. 예, 뭐 불체포 특권이 관련한 적절성 조금 이따가 또 여쭤보고요.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상당히 착잡합니다. 예, 뭐 예상은 했었지만 엊그제 정성호 의원의 그 특별 접견 내용이 도저히 밖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이것은 검찰의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고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국민 여론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특별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대화의 취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만 교도소장이 제출하게 돼 있지, 그것이 언론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된 것이죠. 도주 우려를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니 증거 인멸 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국민께 이제 여론전을 이제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말씀대로 제1야당 대표, 저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저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다만 말씀드리는 대로 대통령 후보였고 제1야당의 대표였던 분이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뭐 기소야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기소해서 재판에서 증거에 의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검찰이 예정대로 좀 무리한 그런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이 문제는 검찰도 아마 사활을 운명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것입니다. 예, 그렇게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냐 불결되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당론으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구성원 대부분, 의원들이 대부분이 이 문제를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의 남용,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심 전심으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아마 체포 동의안에 부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체포 동의안 무리하게 해서라도 청구하면 민주당이 부결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방탄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고 또 우리 신재 의원님과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정자동, 백현동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고 예. 뭐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2차, 3차 방탄을 계속하면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설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누군가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꽃놀이패를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뭐 당론으로까지 뭐 선택하는 것보다는 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기되 아마 부결 선택을 하는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서 전공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고 그렇다면요 영장실질심사 가갖고요 충분히 주장을 해서 거기서 기각을 받아봐요.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이 정권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검찰이 다 이거 뭐 조작 수사 그다음에 완전 찍어내기 수사, 이재명 죽이기 수사했던 거고 그 배우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거야말로 극적인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계속 부담을 주고 요즘 뭐 늘상 해오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갑자기 왜 비명계 의원들하고 1대1로 만나서 밥 먹고 차담하고 뭐하러 그럽니까? 뭐 갑자기 유튜브 한다고 해갖고 사이 멀어진 그 여성 의원도 불러갖고 뭐 서로 웃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 해서 이 검찰이 지금 무리한 수사했다라는 걸 법리적으로 증거에 입각해갖고 밝히고도 영장 기각받아오면 그 참 진짜 멋있는 모습이고 이재명이 멋진 부활이 되는데 그걸 피해놓고 그냥 애꿎은 비명계 의원들 밥자리에 불러갖고 괴롭히고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재 의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좀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갑쳐서 체포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입법 취지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검찰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 이 체포 동의안이 이미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지금 국민들께 네. 바라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체포 동의안이 과거에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인데 마음대로 제왕적 그 왕들이 가서 의원을 막 잡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역사가 예. 흐르면서 이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체포 동의안 부결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는 영장 청구 자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씌워져 있는 혐의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지금의 이 상황이 이제 당과 당원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그것도 뭐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많은 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예. 또 실제로 수치상 나타나는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총선을 치러야 되는 지역의 의원들 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심란한 입장이 될 수가 있죠. 예.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어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더라도 아마 당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그다음에 뭐 다음 예정돼 있는 정자동이나 백현동 네. 또 뭐 이런 것들이 쭉 2차, 3차 예, 이어질 텐데 그런 것들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예.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 제출될 때 거기에 적시돼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네. 의원들이 아마 면밀하게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원도 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받고 있는 또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질책이나 이런 손해 이런 것들은 이번만큼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에 이제 이어질 앞으로 다가올 수사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뭐 소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뭐 구속영장이 또 다시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어떤 요소들이 좀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 부패 이런 문제인데 왜 당이 나서서 이것을 예. 방어하느냐라는 그런 또 반론이 반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이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거도 없이 이것을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결연히 맞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의 생각이고 이것이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동의해 주실는지 그건 뭐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지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뭐 그러한 어떤 인식의 흐름들이 많아지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옛말을 들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제 증거가 없더라도 계속 그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원에 의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머릿속에 아 이재명 대표 그래도 다 무죄는 아니어도 일부 뭐는 있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프레임과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인 것은 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참 저희가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 청구된 거예요. 예. 아직 뭐 기소까지도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이후에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 사건은 뭐 앞으로 향후 뭐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사건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요, 크게 보면 이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보면요, 나쁠 게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번에 뭐 이제 이달 말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28표 정도 나와야지 그 가결이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요새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8표까지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오긴 나올 것 같으시죠? 예, 뭐 일부는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럼 부결되면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겁니다. 네. 오늘 저 영장 청구하는 거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미 공직선거법 뭐 김문기 모른다 기소가 예, 돼 있죠. 예. 두 번째 기소예요. 그다음에 그 백현동하고 정자동 호텔 묶어갖고 또 한 번 소환하고 또 구속영장 치고 그럼 그때도 또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하면은 세 개가 되고 그다음에 쌍방울 그 대북송금하고 예. 변호사비 단다. 그러면 네 건으로 이제 기소가 되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자 월화수목금은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검찰 출석하겠다는데 월화수목 재판 나가야 돼요. 주 5일 동안에 4일을 재판 나가 월화수목. 그걸 금요일 꼴랑 하루 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건 상대평가니까 뭐또 나쁠 거 없어요. 그 반사 이득을 얻고. 근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 생각하면 이건 아니죠. 이게 민주당이 좀 빨리 그 좀 정상 상식과 그거에 입각해갖고 새로운 새살이 돋고 뭐 하고 뭐 이러면 국민의힘도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긴장하게 돼갖고 야 우리 저쪽이 뭐 이를테면 그 죽 쓰는 것만 이렇게 즐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 의원님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도 결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민심을 들어보면요. 예. 자, 이재명 대표 건 이재명 대표 건대로 보고 계시고요. 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찬성이 무려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심판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무려 200회가 등장을 하고 공판에서 불린 이름이 300회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회가 등장을 해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그렇게 유죄로 받은 매매 48건에 활용이 됐다는 것이고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계좌와 김건희 여사 계좌와 그 어머니 대통령의 장모이신 최은순 씨 계좌 2개 정도만이 2차까지 이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2개만요. 이것은 재판에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인데 이렇게 엄청난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은 서면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서 들었다더라, 했다더라라고 하는 전원에 의한
그러한 김만배의 입에 노란한 이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압수수색만 300개씩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국민 여론이 한쪽에 또 있다는 것도 국민의힘에서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김건희 여사 말씀 안 하시길래 그래도 박수현 수석은 좀 다르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끊으셨는데 그 서면 조사를 했고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액수로 훨씬 더 많은 빈도수의 그 거래를 한 사람, 그리고 그게 도이치모터스가 작전주라는 사실을 알고 한 그 사람조차도 구체적인 공모 행위가 밝혀지질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손모 씨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거는 이 시작이 언제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문제에 손을 못 대게끔 해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했고 2년 넘게 강제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기사로도 많이 났지만 문재인 정권 말기예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수사팀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수사팀에서 앞만 뒤져봐도 김건희 뭐 기소할 만 그게 안 된다.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이미 그때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사람들 90명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무혐의 처리를 안 하고 그러려면 기소를 하던가 무혐의 처리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를 대선 과정에서 계속 무슨 그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정치적 소재로 이용을 한 것뿐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나온 1심 결과는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심하게 그 매매를 한 그 사람조차도 구체적인 공모행위가 소명된 게 없어갖고 무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제 늘 말씀하시는 논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밝히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사퇴한 것이 2021년 3월인데요. 그 전에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요직에 쭉 있던 시절에 그 눈치 보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겨우 한 5개월 정도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뭐 이런 주장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은 2차 주가 조작에 활용된 아까 계좌 1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좌를 활용해서 거래한 사람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제가 너무 희화화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술은 먹었는데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저도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이런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적어도 똑같은 수준의 검찰 수사 형평은 맞춰줘야 된다. 네. 그래야 대통령께서도 빨리 이 문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어제 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쭉 이야기 나왔었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진행되는 것들 쭉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후보들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이 떠났던 것을 보면서 좀 더 리더십을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갔습니다.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사선을 하셨습니다.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용기 있게 사퇴하십시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네, 어제 국민의힘 첫 TV 토론회였는데요. 전당대회 주자들 치열했습니다. 뭐 예상보다 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보들도 있었고 또 뭐 OX 퀴즈 등을 하면서 기존의 포맷과는 좀 다른 모습들도 있었는데 신 의원님 어제 보시면서 예상보다 이 후보가 좀
잘했다 싶은 후보 혹은 아쉬웠다 싶은 후보 어떤 후보들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그 시간에 다른 방송사에서 저 방송만 있어. 못 보셨어요? 네, 쭉은? 그 제대로 다 못 보고 예. 띄엄띄엄만 봤습니다. 띄엄띄엄만 봤는데 그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게 당대표 토론이 되려면 예. 올해 그 대통령이 노동개혁, 그 교육개혁, 연금개혁 플러스 예. 이제 정부개혁까지 하고 4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야 되고 그 4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뭘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좀 약간 인신공격성.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집안 싸움이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저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 시선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뭐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안 보여서 여전히 뭐 윤핵관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전당대회를 뭐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주신 네네. 화면 자료를 보고 들은 생각인데, 야 역시 아전인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게 지금 OX 퀴즈 했잖아요. 예. 근데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O를 들었어요. 윤심이 예, 예. 있다. 네네. 근데 비교를 해보면 같은 O라도 결이 완전히 다른 게 그렇죠. 김기현 후보는 제가 윤심이 실린 내가 적통 뭐 이런 후보다라는 네. 걸 강조하면서 윤심이 있다는 것이고 천하람 후보는 윤심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윤심이 있다라고 하는 저격하는 O거든요. 예. 그리고 안철수하고 황교안 후보는 X를 들었는데 저분들은 윤심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윤심을 없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윤심 해석과 경쟁이 여전히 있는 그런 전당대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조 전 의원님 네. 윤심 있다 없다 OX 막 들었잖아요. 있겠죠. 예. 있다고 이 보시고요. 사람이 또 어떻게 마음이 없습니까? 있는데 그걸 뭐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그것뿐이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박수현 수석께서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는 표정이 좀 어둡더니요. 저 윤심 가지고 뭐 OX로 갈라지고 굉장히 신이 나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윤심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요번에 당정 분리가 마치 정당 민주주의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예, 이 책임 정치라는 게 뭐예요? 집권한 세력이 그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은 박수를 받고 못하면은 비난을 받고 그래서 다음번 선거에서 응징을 받고 그게 책임 정치의 기본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예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말고는요. 정당의 후보자가 다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 정치라고 얘기했을 때 책임의 주체는 누굽니까? 정당입니다. 근데 당정 분리를 하라는 거는요. 책임 정치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대통령 따로 놀고 집권 여당 따로 놀고 그러면 그게 책임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 총선에서 그 대통령의 지난 몇 년에다 내년 총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내년 총선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년에 대한 중간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정 분리가 돼 있으면 누구를 심판해요? 네,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학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현실에서도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마치 그게 무슨 정당 민주주의의 뭐 굉장히 핵심적인 원칙인 양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지한 얘기다. 무지한 얘기고 국민의힘 그 당원 8조를 보더라도요.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네. 뭐냐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 그를 위해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 당헌이라는 게 당의 헌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정 분리를 지금 나와서 외치는 후보가 있어요. 저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당헌을 위반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쟁을 하려고 해도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것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 명예 당 대표론이 이제 그제부터 좀 나왔고, 뭐 지금은 조금 뭐 좀 사그라드는 느낌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입장 갖고 계셨습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도 당원에 또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더라고요. 국민의힘 당헌 7조에 대통령의 당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예. 명예직 이외예요. 예. 그러니까 명예직은 그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게 지금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좋겠느냐.
별로 지금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불거지는 게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용산 윤심이 누구에게 있다 없다 가지고 이게 이제 당내 좀 이렇게 시끄럽고 잡음이 나는데 네. 거기 플러스 알파를 하는 효과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 당내 그런 불협화음의 그걸 증폭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요 타이밍에 나온 거는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당정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그건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진지하게 토론해하고 저기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당청 분리를 실험을 하셨다가 집권 말기에 그거 실패했다. 나 후회한다. 그 당청 분리 재검토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당청 분리였다. 그래서 당청 분리가 아니라 당정 일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당정이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될지 좀 깊이 있게 고민해갖고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 분리 이 부분이 계속 나왔던 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뭐 당정 분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언론에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 공학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박수현 수석의 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좀 궁색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때고 또 지금은 또 지금입니다. 역사는 또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이제 당정의 협력 관계 구축에 강조를 해주셨는데 좋지요. 당연히 그리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당정의 협력 관계라는 것이 경직성과 획일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포용성과 다양성은 그러면 당정 관계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께서 당연히 임기 초에 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사불란한 당정 체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굳이 저렇게 눈에 보이듯이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핵심 관계자들이 나서서 뭐 땡땡 누구는 윤심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까지 직간접으로 발언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은 조금 집권 여당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뭐 그렇게 당정관계 구축을 해 노력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집권 여당이 좀 포용성과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그런 힘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직간접으로 이렇게 자꾸 나서시는 것은 공무원과 정치인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 경선 방해를 금지한 정당법 49조 위반의 소지도 있어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8년에 공천 개입 행위로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마음 이런 건 잘 알겠지만 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집권 여당답게 좀 품격 있게 좀 품넓게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대표 뽑으셔가지고 야당과 대화 체계도 잘 구축하시고 당정 관계도 잘 구축한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갖고 이제 탄핵 재판까지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요. 당내 선거가 아니고요. 여야가 충돌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일당이 될 수만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하고 싶다. 그 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야가 충돌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해당되는 거죠. 당내 선거에 해당된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법리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과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 그 민주당이 그걸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대통령 어차피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뭔가 정치적으로 좀 이 상처를 낸다고 해갖고 이 정당법 봤는데요. 그 정당의 자유 경선 뭐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위계나 사술에 의해서 뭘 했을 때 위계 사술, 예? 그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뭐 그랬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조금 거친 형태로 그걸 내보였다 해서 그게 위계나 사술에 해당됩니까? 오히려 말이죠.
정말 야근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보이지 않게끔 다 전달해갖고 퍼뜨리지 그렇게 거친 방식으로 자기 본심을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위계사슬이라고 정반대 행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시려면 좀 이렇게 법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를 좀 검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신재현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 다만 공무원과 정치인이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꼭 그 선거에만 해당이 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 취지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번쯤은 대통령실이 좀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프 보면서 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당대표 본선 진출자 4명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된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명인데요. 뉴시스 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다음 조사 또 보면요.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김기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RN서치인데요. 여기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RN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김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 기관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양상이 좀 보여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또 저것이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디로 쏠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상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는 것과 지금 당원 투표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좀 있냐면요. 저는 이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이런 게 이제 당원 표심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일반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속에는 이준석 지지자도 있고 안철수 지지자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원의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친윤이라고 뭐 좀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좀 강하고 그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도 뭐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요게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입수한 그거에 따르면은 저기 나오는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 이른바 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후보가 누구인가 하는 쪽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누굴 대상으로 한? 그 지난번에 컷오프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대표 후보는 4명을 남기고 최고위원 후보는 8명.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들으신 바가 이제 있다는 겁니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뭐 이제 공표를 하면 안 되지만 그 몇 사람이 보잖아요. 당 선관위원장하고 뭐 몇 사람이 보면요. 그 정당이라는 게 완전 비밀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새 나와요. 새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귀동냥 한 바에 의하면 좀 그런 그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좀 이제 수치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지금 그래프 3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50% 넘는 후보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물론 이거는 뭐 여론조사 결과기는 하지만 지금의 흐름 정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2가지가 관심인데요. 우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가 하나 관전 포인트일 거고 두 번째는 컷오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소위 그 이준석계의 약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2가지로 보고 있고요. 천하람 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고위원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뭐 이렇게 상반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조사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윤심으로 이렇게 쭉 흘러왔던 김기현 후보의 뭐 안정적인 1위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다만 결선 투표가 이루어져서 나머지 세 후보의 연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인데 현재로 뭐 그런 큰 돌발 변수나 큰 그런 파괴력 있는 변수는 결선 투표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하여튼 그 컷오프의 돌풍을 일으켰던 천하람 후보나 이런 분들이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좀 부러운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역동성, 포용성 말씀드렸는데 저런 후보를 컷오프에 통과시킨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
뭐 이런 것들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럼 저희가 여기서 양자 대결 결과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뉴시스 조사는 김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고요. 이제 RN서치 조사를 보게 되면 반대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더라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뭐 봐서는 결선 투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결선 투표는 이제 1차 투표도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 1, 2위만 가니까 3, 4위는 탈락하는 거죠. 예. 그럼 탈락한 3, 4위 그 후보자들이 얻었던 표가 어느 쪽을 향해서 예.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게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요. 황교안 후보의 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일부는 김기현으로 가고 일부는 투표 안 한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2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하람 후보의 표,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표는 일부가 안철수로 이동하고 일부는 투표 포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서 뭐 그게 이제 몇 퍼센트가 다른 후보로 하고 몇 퍼센트가 투표 포기할지 그건 모르죠. 네. 모르는데 그래서 그 1차 투표에도 과반 투표자가 없었을 때 나온 수치하고 크게 그게 뭐 바뀌거나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생각이 시 듭니다. 의원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좀 얘기 나오는 게 좀 국민의힘 안에서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황교안 후보 간의 뭐 연대 네.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어제 토론에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막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그럼 마지막 그런 류의 변수들은 없겠습니까? 뭐 뭉친다거나 예. 더 공격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뭐 어제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일단 그 1차 투표에서는 당신하고는 연대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김기현보다도 훨씬 더 선명성, 정통 보수로서의 선명성을 내걸어서 나의 득표력을 최대화시켜보자.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박 수님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TV 토론에 몇 번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각 후보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좀 메시지를 전달하면 소구력이 있을까요? 저는 김기현 후보는 1위 후보 또 윤심이 실린 후보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답게 그래서 좀 다른 후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막아내면서 1위 후보다운 집권당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작은 사안을 가지고 맞대응해서는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 역량으로 국민들이 평가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해보는 것이 득을 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김기현 후보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천하람 후보는 좀 이 TV 토론에서 가장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좀 젊은 후보답게 좀 TV 토론에서의 역동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TV 토론 판을 본인이 주도하고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